우크라이나가 미국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에 이어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처음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대규모 반격 임박설이 나오며 키이우에는 한때 공습 경보가 발령되는 등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공격한 다음 날,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우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로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각 20일 오후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의 마리노 마을에서 스톰 섀도우 파편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을 뒤따라 스톰 섀도우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kraine needs quantity rather than quality or even range. The range of both missiles is enough to get behind Russian lines and into Russian infrastructure targets.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발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자국 방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또 러시아 미사일 공급 임박설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심리전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다며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다른 서방 공관들도 일시적으로 대피령을 내렸고 우리 대사관도 교민들에게 안전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는 한때 공습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인 지뢰 사용까지 허용했습니다. 핵카드로 맞불을 놓은 러시아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 우크라이나의 금기를 잇따라 풀어주면서 러시아는 전방위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을 위해 레바논을 찾았던 아모스 호치스타인 미 특사가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휴전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도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논의를 위해 레바논을 찾았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중동 특사 아모스 호치스타인이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대신해 휴전 협상에 나선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의장과 만난 호치스타인은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he meeting today built on the meeting yesterday and made additional progress. So I will travel from here in a couple hours to Israel. To try to bring this to a close if we can. 그러나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동의 자유를 유지해야 한다며 자위권 행사를 위한 군사 작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도 이스라엘이 원할 때마다 레바논 영토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침략의 완전한 종식과 레바논 주권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휴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인 호치스타인 특사는 내년 1월 교체되는 미국의 새 행정부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13개월을 넘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휴전 요구안에 하마스의 억류된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We could not support an unconditional ceasefire that failed to release the hostages because, as this council has previously called for, a durable end to the war must come with the release of the hostages. 결의안 채택 불발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결의안을 제안한 10개 선출직 이사국과 상임 이사국들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Он, например, утверждал, что резолюция не содержит положения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заложников. Может быть, она как раз содержит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Может быть,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редставителю стоило бы прочитать?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으로 지금까지 4만 3천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 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 동안 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김여사 특검법 제2요구에 따른 민심의 향배를 지켜보며 내각과 참모진 개편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5박 8일의 다자회의 일정 동안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을 거듭 비판하고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내로 돌아온 윤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최대 난제는 총리를 비롯한 개각 인선입니다. 대통령실이 물밑 인사검증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리와 임기 2년을 넘은 장관들이 주요 대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지율 반등 흐름을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으로 연결짓기 위해 두 자릿수 규모의 중폭 개각을 단행할 거란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 개각 시기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고려해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대통령실 참모 교체는 내각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전망인데 수석비서관 참모진 일부가 장관급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개각에 앞서 다음 주는 향후 전국 흐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25일, 그 다음 날인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가 예상되고 2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재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며 후반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타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 민심의 향배가 개각 인선 구상은 물론 향후 정책과제 수행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각종 스포츠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경기장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경기력 분석은 물론 심판도 보고 감독 역할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종합격투기부터 보겠습니다. 앞으로 UFC의 관객들은 경기 중 선수들의 움직임과 타격 횟수 등의 분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더 몰입도 높게 경기를 즐길 수가 있겠죠. 미국 풋볼리그에서는 AI로 선수의 부상을 예측하는 디지털 애슬리트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뽐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부터 한국 프로야구에 도입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도 대표적이죠. 스트라이크와 볼을 AI가 판정을 하는 건데 리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축구에서도 AI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코너킥의 결과를 예측하고 골을 넣을 전술을 제안하는 코치 역할도 하고요. 또 스카우트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AI가 선수의 발굴과 추천을 하고 보고서까지 만듭니다. 그야말로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인간 심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 기술이 미세하게 잡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포츠가 AI를 입고 진화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연평균 30%씩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액을 깎는 연금 감액제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일하는 노인들의 연금을 덜 깎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은퇴 뒤에 일하면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게 초고령 사회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래봤자 연금만 깎인다고 생각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니 현행 제도를 바꾼다는 거죠. 같은 이유로 한국도 감액 폐지를 추진 중인데 찬반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먼저 일본의 연금 감액제도 개정안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급여와 연금을 합쳐서 월 5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5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깎습니다. 그런데 연금 감액 기준선을 50만 엔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감액분이 훨씬 줄거나 아니면 연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일본은 다양한 노인 근로 장려 대책을 도입해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월 298만 9천 원 이상 소득이 있는 63세 이상 고령자가 기준입니다. 이 돈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구간별로 초과분의 최대 25%가 연금액에서 깎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비슷한 이유로 감액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친다, 또 연금 재정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떤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과 영국은 일을 한다고 연금액을 깎는 제도가 없고요. OECD는 연금 감액 제도의 완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라면 더 주목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결혼식이 예쁜 순간들을 담아내는 아이폰 스냅, 최근에 결혼식의 필수 코스인데요. 그런데 전속 작가가 온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알바생이 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아이폰 스냅 관련 사기가 예비 부부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비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사후 서비스를 외면하면서 아이폰 스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속 작가, 실장으로 소개를 하는데 현실은 고작 2, 3일 정도만 교육받은 알바생을 투입하는 식입니다. 다른 촬영 작가의 동선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사진, 영상 결과물은 엉망이면 정말 화가 나겠죠. 소규모 업체거나 사업자 등록 없이 SNS를 통한 계약이 많아서 피해자는 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피해자 오픈 채팅방에만 3천 명이 있고 피해 규모는 2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환불 요청이 쏟아지자 일부 업체는 아예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아이폰 스냅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촬영 주체, 금전 거래 기준 등을 표준 계약서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상자산 사기에 오른 사람도 많습니다. 아는 사람을 믿었다가 노후 자금을 날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코인 대박이라는 미끼에 낚이기도 하고요. 노인을 노리는 가상자산 사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피고인에게 인분을 뿌린 한 73살 피해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난다는 남편 친구의 말을 듣고 암호화폐에 6,7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돌아온 돈은 0원. 적금도 깨고 온갖 식당 일과 폐지 줍기로 뼈가 빠지게 모은 돈인데 모두 잃고 만 겁니다. 차마 자녀들에게 말을 못해서 소풍 간다는 핑계를 대고 법정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저지른 아도페이 사건 불과 몇 달 전이라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자가 무려 2,106명, 피해 금액 규모는 4,400억 원 되었습니다. 사기 범죄자 중에 60대 이상 피해자의 비율이 늘고 있는데 특히 유사수신 방식 범죄의 노인 피해자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개인 파산자 비율을 봐도 60세 이상이 절반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범죄 발생 이후에라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접수하고 안내를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범죄 예방 교육도 충분히 제공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언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 등 국제 현안부터 경제 통상 분야까지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대대적인 환대 속에 대통령 관저에 들어선 시 주석은 룰라 다시오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중국과 브라질이 서로 황금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놓고 미국 주도의 반러시아 진영과는 다른 입장에 서 있음을 드러낸 겁니다. Com relação à crise na Ucrânia, enfatizei várias vezes que não existe solução simples para o assunto complexo. China e Brasil emitiram os entendimentos comuns. 룰라 대통령 역시 무력 분쟁에 휩싸인 세계에서 중국과 브라질은 평화와 외교, 대화를 우선시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37개 분야의 협약을 체결했는데 특히 공들인 것은 경제 협력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으로 관세 폭탄 등 거센 무역 장벽에 직면할 중국에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함께 신흥국 경제협력체 브릭스 회원국인 브라질은 중국의 투자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stabelecemos sinergias entre as estratégias brasileiras de desenvolvimento, como a nova Indústria Brasil, o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o Programa Rota de Integração Sul-Americana. 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 대선 전 트럼프 당선은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견제라는 공통 분모로 묶인 두 정상은 내년 7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 밀착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어제 저녁 인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불이 나 골프카트 100대 가까이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만취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소식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검은 연기도 거세게 뿜어져 나와 하늘을 뒤덮을 정도입니다. 인천 운서동에 있는 골프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10분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1시간 반 정도 만에 건물 2동과 골프카트 90여 대를 모두 태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카트 보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위에 멈춰선 SUV 윗부분이 납작하게 찌그러졌고 앞부분은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부산 성산 삼거리에서 SUV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라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양산 졸음쉼터 부근에선 화물차에 실려있던 고철 적재물이 떨어져 승용차 2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차선을 옮기다 적재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어제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불복해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검토했지만 여전히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효력이 다시 정지되며 후속 절차 진행 또한 중단이 됐고 연세대는 즉시 항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셨던 전청조 씨,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전 씨는 재작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오전 10시 반에는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도 열립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대법원 재판과 법률 문서 작성 등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에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색 순위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자 쿠팡이 낸 불복 소송의 첫 변론도 오후 2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도 내렸는데요. 법원은 지난달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고 나오다가 법정에서 유튜버 구제혁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후 2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1심 법원은 구제혁이 이 전 대위를 자극하기는 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한국과 일본을 항공편으로 오간 사람이 벌써 2천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에다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를 찾는 수요까지 늘면서 일본 방문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중국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되면서 여행업계는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한국어로 잘 돼 있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고 요새 비행기 값이 싸서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올 10월까지 항공편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간 사람이 이미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안에 역대 최대치인 2,135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도 이런 수요에 발맞춰 일본 노선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번 동계 기간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은 하계보다 12%가 늘었는데 특히 저가 항공사들이 온천으로 유명한 마쓰야마, 자연경관이 유명한 사가 등 일본의 소도시에 새로 취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갔던 곳을 또 가는 이른바 N차 방문객이 많은 일본 여행의 특성상 이미 가본 대도시 외에 새로운 곳을 찾으려는 여행객들의 호기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매번 대도시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힐링하면서 소도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사람 많지 않고 자연의 소리 그런 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엔저 현상으로 환율이 꾸준히 800원 후반에서 900원 초반에 머무는 것도 일본 여행 수요를 자극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행업계는 최근 비자 없이 갈 수 있게 된 중국 여행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권과 패키지 특가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침체됐던 중국 여행 상품의 활기를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무비자 시행 후 최근 2, 3주간의 예약을 보면은 그 전월 대비 약 한 30% 이상 증가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단거리 여행 선호도가 높아지는 만큼 여행업계는 일본 소도시 여행객과 중국 여행 수요 회복으로 연말 특수를 맞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투자를 개시합니다. 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은 앞으로 펀드 조성액을 3천억 원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경제금융 전문가들이 꼽은 한국 경제 위험 요소를 발표합니다. 내수 침체 속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폭풍을 앞두고 있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내놓습니다. 지난주 발표에서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22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는데요. 이번 주엔 서울 아파트 값도 상승세를 멈출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한민국 과일 산업대전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우리 과일의 지속적인 소비 기반과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린다고 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일단 뉴욕 증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결과는 어떻나요? 오늘 장 마감 자체는 이제 보합으로 마감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네. 뭐 변동성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결국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가 반영이 돼가지고 조금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예. 올라왔고 시장 자체는 이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이런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뭐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좀 결과와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엔비디아가 개별 주식의 의미가 아니라 AI 전환을 상징하는 어떤 주식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리고 AI 랠리가 시작되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야 뭐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는 연준의 금리 결정보다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훨씬 더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많이 이야기할 정도로 네. 그만큼 이벤트성도 강하고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초에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예. 오르면서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지수를 상승시킨 큰 모멘텀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자체는 당연히 시장의 기대보다 높았다. 그건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예. 원래 이제 그 실적 자체는 요번에 한 330억 달러 정도 예측을 했는데 350억 달러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를 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당 순이익 같은 것들도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서 어떻게 뭐 시장이 예상이라고 해요. 기대보다 높을 거란 예상을 충족시키면서 뭐 긍정적인 지표를 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사람들이 조금 우려하는 거는 4분기 가이던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4분기 가이던스란 거는 4분기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4분기 보면은 시장에서는 한 371억 달러 정도를 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375억 달러인데 이제 그 뉴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4분기부터는 블랙에이라는 차세대 칩을 본격적으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매출이 조금 덜 나온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예. 지금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자체는 시간의 거래라고 하죠. 이게 실적 발표하고 시간의 거래들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2% 3% 좀 떨어지면서 나오고 있는 양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적 자체는 시장에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4분기에 큰 이벤트 블랙엘이라는 새로운 칩이 나오면서 매출을 조금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에는 약간 못 미친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 살펴보겠는데 IMF가 지금 우리나라 찾아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좀 내렸다고요?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이제 트럼프 당선의 요인을 주로 요인을 꼽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뭐 미사일 같은 것들이 좀 확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제 경제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커졌고 특히나 이제 관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불확실성이 증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중국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미국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낮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 내수 부진하고 뭐 수출 전반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아마 예측은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 달 사이에 낮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확실성 요인이 조금 커진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경제 성장률 전망치뿐 아니라 또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게 점진적인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물가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빨리 내리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자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요인이 조금 있다. 지금 예.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면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고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 적자가 심해지거든요. 네. 재정 적자가 심해진다는 건 향후 금리에 또 어떤 부정적인 영향,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게 되겠고요. 그만큼 또 내수 같은 것들이 잘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수 같은 것들이 잘 부양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조성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서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데 물가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금리 낮추게 되면 또 부정적인 요인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제 부채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가장 크게 안 좋은 것들이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예. 아까 재정 적자 같은 거 늘어나게 되면은 미래가 늘어날 것이 예측되면은 이게 또 부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미래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지금 부채를 늘어가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봐서 천천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는 사실 점진적으로 2%대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뭐 내려갈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은 다음 주 28일에 한은 금통이 열리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뭐 이날을 점진적으로 뭐 추천하기는 했지만 권고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부채, 부동산, 내수 그리고 미국의 금리까지도 신경 써야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지난주에 이제 주식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는데 네. 금리 인하 서둘러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죠.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약간은 높긴 하지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릴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시장에 메시지 던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하는 이런 경향이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환율 문제 때문에 특히 심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환율 1,400원대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예전보다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 뭐 1,200원 시절, 1,100원 시절에서 1,400원 시절로 확 올라가면서 이것들 고환율 같은 거 너무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이렇게 오를 때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환율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양상들이 될 수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수 차원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내리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사실 올해 폐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내수 차원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외환 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또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안 내릴 거, 그러니까 예측보다는 빠르게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금리를 내린 지 한 번밖에 금리 내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정책 효과도 또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번 금통위에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거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내수 요인들이 올해 사실 법인 폐업수 같은 것들 10월까지만 해도 작년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이 금리는 더 고금리였는데 폐업수자 같은 것들 보면은 올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10월만 봐서 그러니까 11월, 12월 하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안 좋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신 요인들 때문에 한은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교수님 혹시 알리테무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알리테무 주로 많이 쓰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변에는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국민의 1,000만 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라고 하는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약관들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됐다고요? 사실 주위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저는 이게 뭐 온라인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안 쓰는데 결국은 이 알리테무란 것이 굉장히 그 저변이 넓어졌죠. 알리가 뭐 900만 명 이상 쓰고 테무가 700만 명 가량 쓰는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해외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정 거래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소비자하고 이제 생산자 간에 분쟁이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문쟁에 흔히 말해서 이제 품질 문제 같은 것들이 지속이 된다. 그리고 배송할 때 고장이 나는 게 왔다든지 뭐 깨졌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안 하고 홍콩, 싱가포르 법원에서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 부분 해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요. 결국 한국 법원, 그러니까 한국에서 팔 때는 한국 법원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NS도 모두 다 이용한 그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SNS에 모든 컨텐츠를 자기네들 접근할 권한을 주었다. 사실은 개인의 어떤 권한을 지나치게 뺏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침해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락처 공유 이런 것들, 다른 사람 연락처를 가져가는 것 자체 되게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이것에 접근하는 것 자체 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제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러니까 법인과 개인의 관계지 개인이 가진 네트워크가 이 법인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의 연락처 공유하고 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라면 이걸 가져가는 굉장히 심각한 침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임 역시
자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의 책임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간접적이나 부수적 책임도 하나도 안 지겠다. 그러니까 상품의 책임은 물론 생산자가 져야 되겠지만 이에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 안 지겠다라 와서 거의 47개 이상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라라는 그런 요청이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진출했고 플랫폼을 진출할 때 이런 것들이 검토가 적극적으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모든 것을 막 회피하기 위한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이런 것들을 책임 안 진다라고 하는데 뭐 약관을 써놓는다고 다 약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불공정 약관 뭐 47개가 적발이 됐고 시기적으로 지금 연말이니까 사람들이 좀 쇼핑을 많이 하거나 곧 있으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한데 소비자로서는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알리, 테무 이런 데들 할인을 적극적으로 해서 고객을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도 비슷한 행사를 많이 하질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살 때 이제 작은 것을 사다 보면은 신뢰감이 생겨서 큰 것도 사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이게 이런 조항들을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좋은 상품을 와서 잘 받았으면은 개인들이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이게 좀 좋지 않은 상품들 이거 왔을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은 물론 요새 최근에는 반품 같은 거 제대로 해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규제 요인 같은 데 있고 품질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작은 것을 팔면서 신뢰감을 생기면서 그 플랫폼에서 비싼 것도 팔게 하는 이런 게 보통 플랫폼의 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약간의 이런 조항들을 보면은 뭐 다행히 잘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아무리 할인을 하더라도 이런 염두에 두고 아마 쇼핑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업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겠지만 또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로또 청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7월에 국토부의 발표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위장 전입 논란이 일었던 일부 단지가 있었는데 그 의혹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났다고요. 예, 그래서 뭐 상반기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에 이제 위장 전입이라든지 흔히 말해 그 큰 틀에서 부정 청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 청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청약의 점수가 있는데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부정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한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보통 이 주택이 없어야 집을 청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혼을 하고 그 부인이 이제 자녀들을 가져가면서 무주택 청약을 하는 이런 경향까지 생겼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같이 있지만 실제로도 같이 살고요. 같이 있지만 허위로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본인은 이제 무주택자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 유주택자로 나오면서 이 무주택자가 된 이 분이 결국은 청약을 하는 이런 경우들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그런 경우들 많이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을 어떻게 보면 모시는 것들, 부모님들 같은 것들을 불법으로 그러니까 사실 같이 거주하지는 않는데 이쪽에서 그 다른 지역에 사는 부모님들을 합치면은 아무래도 가구원 수가 늘어나게 되고 가구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점수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청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해서 이혼이라든지 그러니까 한 가구에 무주택이고 다자녀를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무주택이고 다자녀를 하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만든다든지 특별 공급을 하는데 이제 한부모 가정에 대한 또 특별 공급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혼 같은 걸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혼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혼인신고 결국은 한 자녀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특별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가구원수를 늘린다든지 무주택자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다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그거 이해해도 어떤 부정적인 경우 결국은 어떤 다른 층에서 이미 사실 이제 청약을 포기했는데 그 청약을 이제 저 층에서 가져가게 한다든지 이런 뭐 점수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에 좀 불공정한 것도 많이 발견을 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시장이 로또 분양이라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실 로또 분양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노려서 어떤 점수 같은 것들을 많이 조작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정 청약을 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는 건지 그리고 또 뭐 계약이 취소되는 건지 그럼 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어지는 건지 좀 짚어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청약 자체가 취소되는 건 당연하고요. 예. 부정청약이니까 이게 위법행위니까 청약 자체가 취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벌금의 수준이란 것은 이제 정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10년 동안 또 청약을 못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계좌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또 청약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어떠한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량들은 결국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재청약을 하든지 아마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뭐 다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날씨 어떤가요? 네, 현재 서울 기온은 6.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아서 아침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하늘빛만 흐리지만 오후까지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는 산발적인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대체로 많지 않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는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하늘 표정이 대체로 흐립니다. 오후까지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는 1에서 5mm의 산발적인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점차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고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영서와 전북, 경북은 밤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4.6도, 전주 6.5도 등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4도, 광주와 대구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예년 이맘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다소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